안녕하세요. 차이나스토리입니다. 2012년 시진핑이 중국 공산당 총석에 취임했을 때 서방 언론과 외교 전문가들은 그를 중국의 고르바초프라고 불렀습니다. 일부에서는 시진핑이 고르바초프처럼 급진적 개혁으로 중국의 일당 독재 체제를 해체하고 중국을 민주화하리라 기대했지만 마오쩌둥의 열렬한 팬이었던 시진핑은 자신의 절대 권력을 위해서만 노력했습니다. 시진핑 집권 10년간 중국 GDP는 2배 넘게 성장하면서 후진타오 원자버가 남겨준 중국을 큰 탈 없이 발전시킨 것 같지만 미중 무역전쟁의 기술전쟁 여기에 팬데믹까지 현재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20차 전국 대표회의에서 사면임은 확실해 보입니다만 경제적으로 그리고 지정학적으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대한민국이라 20차 대회 후 시진핑의 중국은 어떻게 변할지 관심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10년간 시진핑이 중국을 어떻게 이끌어왔고 또 어떤 결과를 냈는지 분석해보면 앞으로 중국이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예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994년) 당시 부총리 주룽지는 이중 환율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외환 시장은 된소리를 맞으면서 위안화는 큰 폭으로 평가져라 여기에 저임금 노동력까지 갖추어지면서 중국은 국제적인 제조 경쟁력을 가지게 됩니다. 7년 후 WTO에 가입하면서 세계 무역체제에 진입, 그 후 10여 년간 세계의 공장으로 급성장, 그리고 정점을 찍었던 2016년 스마트폰은 중국 제조업을 상징하는 제품으로 전 세계 생산량의 74%를 차지했었습니다. 스마트폰은 중국의 경제 발전을 상징하는 아이콘이면서 복잡한 글로벌 공급망을 가진 공산품입니다. 미국에서 개발한 아이폰은 한국의 LCD, 램, 그리고 일본의 카메라, 대만의 시스템 반도체를 모아서 중국 공장에서 조립 전 세계로 수출됩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을 조립해서 중국에 벌어들이는 이익은 거의 없습니다. 아이폰 7 한 대 판매될 때마다 애플은 $283를 벌어들인 반면 조립 공장인 중국의 수익은 $8.46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이익조차 미중 무역전쟁을 겪으면서 현재 베트남과 인도로 속속 이전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중국산 제품 중 최첨단 산업 제품에 속합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에서 생산되는 다른 제조업 제품들은 이익이 더 적고 더 많은 환경 오염을 발생시킨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은행 계좌가 없었던 중국인들이 다수였지만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지금은 1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온라인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도 디디 추싱이나 위챗과 같은 플랫폼 기업들은 중국 내수 시장을 발판으로 거대 공룡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위협을 느낄 정도로 플랫폼 기업의 데이터가 쌓이기 시작하면서 이들 기업에 대한 규제와 감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요. 마윈이 금융규제기관을 비판하자 그의 안티그룹인 상장 전날 제재받았고 뉴욕 시장에서 상장됐던 디디 추싱은 반년도 안 돼서 상장 폐지당했습니다. 2015년 5월 중국 정부는 제조업 육성과 기술 혁신 그리고 녹색 성장 등을 통해서 중국 경제를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바꾼다는 중국 제조 2025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성장 잠재력이 큰 산업 중에서 10개 분야를 선정했는데 그중 하나가 고효율 신에너지 차량으로 중국의 애널리스트들은 자동차 산업 비중이 현재 중국 GDP의 10.41%라고 추산합니다. 중국 정부는 자동차 산업이 현재 내연기관에서 신에너지 차량으로 넘어가는 과도기라 독일, 미국, 일본을 제치고 중국이 자동차 산업에서 선두로 치고 나갈 적기라고 판단합니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보조금 정책으로 전기차 보급에 앞장서면서 지난 12년간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에 무려 1,500억 위안을 지원했습니다. 그 결과 2012년 12,791대에서 2021년에는 352만 대를 돌파해서 10년 만에 270배 이상 성장시켰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같은 자유시장 경제체제 국가들 입장에서는 보조금 지급과 같은 불공정 정책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
2018년 트럼프 대통령 301 법안으로 중국 제조 2025를 포함한 중국의 공업 정책으로 혜택을 보고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고관세를 부여하기 시작하면서 미중 간 무역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관세 외에도 미국은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 전방위적으로 대중 제재를 시행하고 있는데 미국의 제재 강도와 기간에 따라 중국의 첨단 산업뿐만 아니라 군수 산업도 큰 영향을 받게 될 걸로 보입니다. 중국 경제의 성공과 실패는 결국 부동산 산업의 미래에 달려 있습니다. 1998년 시행된 주택 상업화 정책으로 개인도 주택을 구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산업은 개발업체들이 은행에서 자금을 대출받아서 지방정부로부터 토지를 사들이고 모델하우스를 만들어서 완공되기 전에 판매하는 홍콩 부동산 개발 방식을 그대로 벤치마킹했습니다. 중앙정부는 세금으로, 지방정부는 토지 판매로, 부동산 개발업체는 아파트 판매 대금으로, 그리고 개인은 주택을 자산 증식 수단으로 작은 부침이 있었지만 모두가 행복했고, 특히 재개발 주택들에 대한 보상을 신규 주택 공급이 아닌 현금으로 보상하는 정책이 시행되면서 2016년 중국 부동산 산업은 정점을 찍으면서 헝다그룹의 슈자인을 중국 최고 부다로 만들어줍니다. 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몰리자 개발상들은 과도한 레버리지로 판을 크게 키우면서 주택가격은 급등, 덩달아 지방정부의 토지 가격도 폭등하면서 건설업체들은 더 많은 자금을 대출해야 했습니다. 2017년 중국 관리들 입에서 민스키 모멘트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고 결국 중국의 부동산 산업은 내수를 견인하는 동력에서 규제받아야 할 대상으로 변했습니다. 2020년 중국 정부는 개발업체들에 대한 대출을 엄격히 규제하기 시작하면서 중국의 부동산 산업은 장기 침체의 길로 들어섰는데요. 부작용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100개 이상의 개발업체들은 이미 부도를 냈거나 폐업하면서 미완공 아파트들이 폭증해서 중국의 2, 3선 도시들을 중심으로 주택 대출금 상환 거부 운동이 조용하지만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2019년 말 중국에서는 2019년은 지난 10년 중 최악의 한 해이면서 다가올 10년 중에서는 최고의 한 해라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코로나19가 유행을 시작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중국 경제는 개혁 개방 초기와 같은 혼돈 속에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 초기 중국 내 마스크 일일 생산량은 1000만 개 수준으로 평소 대비 40%가 줄어든 하루 평균 5,600만 개 정도가 부족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뜻밖에도 2000년 2, 4분기에 들어서 중국 내 감염이 신속히 통제되면서 경제는 빠르게 호전됐었습니다. 반면 중국을 제외한 국가들의 본격적으로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세계보건기구는 2020년 3월 12일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중국 세관 자료를 보면 2020년 3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중국은 2242억 개의 마스크를 수출했습니다. 마스크와는 무관한 중국 기업들도 시장에 눈을 돌렸고 특히 전기자동차 생산기업인 센전의 비아디의 경우 공장 설립부터 마스크를 생산하는 데까지 17일, 2달 후 세계 최대의 마스크 제조업체가 됐습니다. 마스크뿐만 아니라 2020년 하반기 중국의 대외 무역은 상승세로 전환 수출 증가율도 예상을 크게 웃돌았었습니다. 2021년에도 대외 무역은 고성장 기조를 유지, 연간 수출액은 21조 7,300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21.2% 증가했습니다. 미중 무역이 시작된 지 3년째인 2021년 중국 수출은 최고 정점을 찍습니다. 하지만 2022년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시행하는 세계 유일의 주요 경제체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이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일부 영향을 받고 있지만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내수 경기도 침체되면서 2022년 2분기 GDP 증가율은 전년 대비 0.4%에 그쳐 거의 정체 상태인데요. 작년부터 이 피부로 느끼는 중국의 경제 상황은 중국 경기가 이 정도로 나빴던 적이 있나 할 정도로 좋지 않습니다.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진핑의 분신과도 같은 1대1로 정책에 대해서 지지자들은 1대1로 사업이 GDP에도 긍정적이고 국제적인 영향력을 키우면서 개도국들의 인프라 구축에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지만 반대론자들은 본전도 못 거치는 사업으로 차라리 중국 내 투자가 낫다는 의견입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중국이 저개발국의 빛의 덫을 놓아서 전략적 자원을 확보하려 한다는 비판도 있고요.
하지만 1대1로 프로젝트로 인해서 중국이 국제적으로 가장 주목받는 국가 중 하나가 된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1대1로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는 국제적으로 중국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었고 중국이 가진 국제적인 영향력도 제한적이었습니다. 현재 다양한 중국 자본들이 1대1로 사업을 통해 해외로 진출하고 있지만 이 고리대금업이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또 많은 부작용과 외교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제 무대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배우기도 전에 중국이 국제 질서를 바꾸려 서두르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중국의 경제는 성숙기로 들어서면서 절대 빈곤을 어느 정도 극복, 13억 인구 규모를 생각하면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제조업 대국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인공지능, 5G, 고속철도 등 핵심 기술 분야에서는 상당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요. 반면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우리와 경쟁하고 있는 2차 전지와 전기차 분야에서의 경쟁력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시진핑이 들어선 후 국가주도 성장을 강조하면서 민간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통제로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 미중 무역 전쟁, 여기에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중국의 경제 성장은 당분간 크게 둔화되면서 연평균 성장률은 3에서 5% 정도 예측하는데요. 중국의 경제 규모는 여전히 거대하겠지만 성장 속도는 점점 더 느려질 수밖에 없겠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